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과잉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무역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나 지아디와 라우라 히 두 기자가 CNN을 통한 분석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어, 한마디로 그 중국이 덤핑 공세를 해서 공산품들을 이 다른 그 서구 경제들이 지금 곤란하고 무역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덤핑 공세를 하느냐? 미중 전쟁으로 디커플링 또 디리스킹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기 나온 대로 부동산 침체, 취약한 가계 지출,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 조치로 왕창 생산해서 덤핑질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부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전기차가 중국 자동차 수출용 중국산 선박인 BYD 익스플로러 1호에 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어마한 물량이 지금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창 총리는 중국 의회에서 이게 무슨 양회에서 얘기 나온 거죠.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과 같은 중국의 새로운 3인조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동안에 그 미국이 중국을 개방시키고서 싸구려 생필품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사오다가 이제 중국이 기술 발전을 하고 서구가 잘 나갔던 그런 공산품까지 에, 물량면과 가격면으로 덤핑으로 그 세계로 그 물량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딴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녹색 에너지 산업이라고 치켜 세우긴 했지만은 급속한 발전은 세계 가격을 왜곡한다라는 제목으로 파티마 후세인이 AP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증가에 대해 세계 가격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전 세계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도 똑같이 비난을 하고 싶은데 이제 미국이 먼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은 그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그런데 미국도 보조금을 준다니까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또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자기네 차만 규제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산업에서 중국이 생산과 고용이 유지됐지만 나머지 세계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러스트벨트라는 게 또 그런 거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이번에 그 무슨 경제 포럼인가 선진 경제 포럼인가 그거를 하면서 세계 뭐 80여 명의 그 메이저 CEO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는 개방 잘 돼 있으니까 투자 좀 계속 잘해달라 또 이렇게 그 아첨을 떨었다는 얘기인데 속내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재만 싸게 살 때는 됐는데 이젠 고가 공산품은 안 된다고 그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봤던 거 아니야?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경제를 살린다고 이렇게 그 많이 생산해서 그 다음에 안 팔리니까 싸게 밀어내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녹색 에너지가 아니고 그 이 지하자원 고갈을 더 빨리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적당해야 되는데 참 경제라는 게 오만 가지가 다 이 복합적인 원인이 또 있는 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무역 긴장이라는 건 결국은 이 전쟁 긴장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국과의 전쟁 대비 업그레이드 데이비드 엑스가 더 텔레그래피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요것이 이제 그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그 결로 현상이라는 아주 이런 순간을 어떻게 찍었나 몰라. 어쨌든 미국은 로키드 마틴, F-22 이런 것 등을 이 차세대 전투기로 설계 변경하고 또 예산도 많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게 그 운항 거리의 그 한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좀 문제가 많이 그 중간에 공중 급유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관련 뉴스들로 그 로키드 마틴 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 체결했던 거,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전투기를 유지하기에는 예비 부품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예산 이런 등등에 대한 어, 뉴스들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아무래도 우린 신냉전 운운보다는 무역 분쟁 뭐 무역 긴장이 아니고 우리는 열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미군 장성들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음, 항상 군인들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중국이 그렇게 생산을 해대고 자동화도 많이 해놨겠죠, 중국도. 그런데 현대 중국 건설을 도운 이주 노동자들은 연금이 부족하거나 없어 은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리스쿠 겐이라고 아마 그 일본 이름형인 것 같죠? AP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53세의 관진링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더 이상 공장에 고용되기에는 여성으로서는 규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일하지 않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쭉 그 개인 인터뷰 역사를 그 입장을 좀 피력을 한 거고요. 두한 씨라는 사람이 40대 때 북부 산시성에서 양과 소를 키우는 그 목축, 가축 이런 걸 살다가 베이징 지역에서 25년 동안 쓰레기를 모아서 고물상에 파는 그런 일들을 했던 모양이죠. 새벽 3시 30분에 나와서 하루 월 3,300위안, 460달러. 그냥 천 원으로 보면 어떻게 돼? 46만 원, 한 50만 원 돈. 이거 가지고 참 먹고 살기 힘들겠네. 진짜 힘들게 새해부터. 도농공의 최후는 어떨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8세에 다우는 그만둘 계획이 없습니다. 매일 일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생존하기 위해 충분합니다. 일만 해서 먹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만 가능하면은 뭐 우리는 뭐 시진핑한테 원하는 것도 없고 시골 고향에 내려가 봐야 먹고 살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고물상에서 일하는 그이 두한 씨 아까 68세 거의 뭐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일을 해서 그런지 뭐 건장하게 배도 이렇게 안 나와야죠. 우리나라 그 나이 먹어서 배 나온 똥배 나오는 인간들이 많은데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어 참 이제 일자리가 나이가 먹어서 그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제 그 중국 도농공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젊은 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걸 생산해 가지고 그 싸게 밀어내고 참 그
그러니까 중국도 인구를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중국은 자기네들 그 규모에 맞게끔 잘 살려면은. 그거 우연히 연결됐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약간 남아서 우연히 청소부 아저씨와 방구석 매니아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주식 부자예요. 초월한 특기 브로맨스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검색 안 하면은 제가 무식이 탄로나니까 남자끼리의 어떤 의리 친밀도 그런 끈끈한 관계 동성애는 아닌데 그걸 브로맨스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돈은 매일매일 일해서 간단히 손에 넣는 것은 간단히 잃어버린다. 가까스로 손에 넣어야만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요거는 이 젊은 청년의 어머니가 한 얘기인데 아주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지만은 더 늙어보시라. 매일 일할 수도 없고 늙어서도 고생해서 일하라고 영화와 같이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종잣돈도 없는 상황에서야 뭐 제 얘기를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고 싶고요. 목로 동심 파괴라고 메시아의 부활을 위한 종교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이거는 음모론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십시오 했는데 소녀시대의 라이온하트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 뮤직 비디오를 찍는데 1719-08051 8월 5일에요. 오후 8시 5분 요런 그 수비학적 의미가 뭔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수는 새끼무당일 뿐 시키는 대로 행할 뿐 1719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 근데 더하면은 18이고 666도 더하면 18이다. 제가 18이라는 그 숫자로 발음할 때는 필히 듣기 거북하니까 18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그 무한 반복을 얘기하는 인피니트의 상징물이죠. 8이라는 게 중국 애들이 또 8을 좋아하고 그 소녀시대가 이 정도면 거의 내복 입고 내복만 입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의 기둥, 필라. 이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식 문화죠. 네 개의 필라, 기둥. 어, 이게 이제 양쪽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1월 5공도 할 때도 이런 비유를 하는데 양쪽에 이제 뭐 이 대를 세워놓고 가운데 여기에 이제 딱 누가 앉는 거예요. 임금이 이런 거. 백만장자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억만장자는 미신을 믿는다. 점성학 천문을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기 자기는 느끼기 때문에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 3월 22일 춘분에 일어난 사건인 거를 몰랐어요. 그 춘분에 왜 이런 테러가 있느냐. 과거 부활절 때인데 이 부활절도 그 춘분에 유사한데 그 옛날에도 그 인신공양이 있었대요. 이런 거를 누가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 이 3월 22일 날 그 테러가 발생한 시각이나 이런 게 8시 15분 정도 된답니다. 저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815라는 숫자는 왜 815에 광복 이게 됐느냐? 수비학적 의미로 본다면 한국은 외세에 의해 세워진 나라일 뿐이고 정치판에 종교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판 락 페스티벌은 구판이나 마찬가지고 13이라는 숫자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메시아를 부활시키기 위한 제천 행사, 예수 재림에 대한 행사 아니냐.
그 이제 마리아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인이 실질적인 부인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구에서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 아기를 낳았다는 설이 있고 공주를 낳았다나 아기를 낳았다는 나 뭐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프랑스 어딘가 해가지고 그 뭐 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 영국까지 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 속에서 그 이 재림 예수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하죠. 그래서 천문은 천문일 뿐이다. 별자리 이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 옛날부터 별을 보고서 밤하늘에 별을 보고서 지금 서울 하늘에서는 밤하늘에 그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젊었을 때도 그 대천 해수욕장 이 정도 대천 가는 게 아주 꿈을 찾는 거 같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그 누구죠? 그 배철수, 구광모, 이런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노래할 때 에, 차관 저주는 믿는 사람들한테 걸릴 뿐이다. 현대어로 마인드 컨트롤 아니냐? 그래서 일체 유심조 아니냐?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면은 부정적인 일이 꼭 일어나니까 대중선동 행사에 너무 그 부안해동 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선동 세력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자기의 운을 왜 남한테 주느냐?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으려면 혹세무민의 틀을 깨십시오라고 아주 건전한 정신을 그 결국은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건전한 어떤 그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를 소개하는 거로 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3월 24일 날 방송한 것을 편집해서 낸 거를 저희 아들이 한번 또 보십시오 하고 이제 카톡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가끔 보고 자주 보고 저도 그 스루프 타임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로 금리를 끝낸 일본의 고민이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금리를 조금 올려놓고 매달 50조 원을 사는 일본 국채 매입 양적 완화는 계속 우선은 유지하는데 어느 시점에 국채 매입을 이제 줄일 거다라는 언급을 했고 제로 금리의 의미는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시장에 대출하자는 뜻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돈 좀 쓰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이 거꾸로 녹는다는 뜻이니까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시중에 대출을 많이 해주라. 제로금리니까. 그렇게 시중에 돈을 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적자 아니 그저 디플레이션 경제를 갖고 그 중에 잘 팔린 거는 그 이 주택용 그 돈을 보관하는 금고 제조업체만 돈을 왕창 벌었다 이거죠. 일본 경제가 다시 돈을 넣으려면 그 개인 금고에 들어가 있는 현찰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뭐 그다음에 경제에 좀 써야 되니까 그 돈을 빼내기 위한 조치들 주가도 막 올리고 주식하세요 주식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디 투자가 될 데가 없으니까 일본이 계속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산화머니인가 뭐 무슨 그런 거 들어와 가지고 돈놀이 계속 잘하고 있죠. 25년간 이어진 제로금리 1998년서부터 해가지고 쫙 이번에 약간 올렸는데 그게 20배나 올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0.02% 금리가 이게 금리요?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격세지감을 그 격차를 느끼는 거죠.
어쨌든 삼저 시대 때는 투자가 크게 감소해서 사회 변화가 극히 적어서 아직도 그 팩스를 쓰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 그다음에 이제 카드 같은 거 아직 많이 안 쓰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일 등등은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그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겠느냐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집니다. 어쨌든 그 금리 격차가 일본하고 너무 커가지고 엔화 가치가 30년째 지금 150엔대인가 그걸 넘어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관광 가면은 아주 싼 맛에 그 갔다 올 수 있는 걸 느끼죠. 어, 그렇게 있는데 결국은 그 엔화가 약해지면은 수출 기업은 좋겠지만은 에, 그 수입 물가는 더 비싸지니까 국민들은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 격차에 대한 그이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만들고 월급도 왕창 올려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번에 대기업이 많이 올려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이 그렇게 올려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도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제 생각인데 저도 그 스르프 분석을 하면서 대기업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중소기업은 5천 반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반이야도 많습니다만은 반 정도 된다고 5천 정도로 보고 한 7, 8천 정도가 이제 중위급 중견기업들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이제 월급은 더 받고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대기업의 그 고용률을 보면 미국이 58%라고 그러고, 한국은 14%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KDI 연구원에서도 대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청년들이 피 터지게 싸운다 이게요. 꿀통을 놓고 더 크게 싸우는 이유가 된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소득 격차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런 그 직업 위세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냥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됐다 나 국회의원들 우습게 보는데 의사 약사들 뭐 이렇게 쭉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인식이 일본도 뭐 그렇다. 그다음에 중국은 영화 감독이 이순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산업공상의 사고방식, 한중일 이런 게 있고 어 자관 그 현재로서는 소득이 낮은 직업을 크게 낮게 보는 한국과 일본인데 에, 그 일본은 근데 왜 이 기능공이 아니고 장인들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우리하고 인식의 갭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 신분 계급 사회가 이제는 이제 돈으로 그, 그 고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중류층, 그다음에 이제 하류층 이렇게 이제 신분 계급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신분 계급 사회가 소득 계급 사회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만 위협 위기 한국에도 치명타 이충근 박사의 그 팁인데 제가 이제 이름은 안 부르려고 일부러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어,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쎄쎄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대서특필해 줬다는데 친중 사대주의라고 지금 뭐 저 자신도 저거는 친중 매국노라고 제가 이미 그 방송을 했죠. 중국 놈들한테 뭔가 약점을 잡히지 않고서는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 국제 정치를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매체들은 보도에서 이 대표의 측적거린다는 표현을 짜오로라 번역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로 한국을 우습게 보는 그거를 변한 게 없다. 그 당진에 가서 이런 얘기 했다는데, 당진은 원래 당나라하고 신라시대 때 교역한 나루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중국을 혐오하는 나라 순위가 나왔는데, 한국이 그래도 77%인데 우리가 한 87, 한 95%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뭐 나이가 들면서 어 중국을 제1의 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죠. 어 중국은 주적이다. 제1의 주적이다. 그러면 북한은 뭔데? 제2의 주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돌아가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요. 그 한마디로 또 소개된 일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뭐 그렇게 이제 멀어진 관계 이런 건 아니고, 요즘 러시아하고 친하지만은 대만 그 금문도에 그 미군 군인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 소개를 하고 있고,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라고 김정은이가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마지못해서 경제교류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김일성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은 주체 사상이니까 그 정신으로는 에, 그렇다고 역사 해석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박힌 것 같긴 해요. 어, 뭐 현실적으로 중국하고 교류는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친중 매국노들도 그 매국 친중이라기보다도 교류를 위해서는 하는 거는 가겠지만은, 매국노 소리를 들을 만큼의 에, 그 친중 그 친공이라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